5강. 자, 문학 기초 마인드인데, 여러분, 이 문학 기초 마인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문학을 문제로 푸는 거잖아요. 감상하거나 내가 막 취미생활로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문학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팅해 주셔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기초 마인드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헷갈리고 왜 틀리고 왜 포인트를 못 찾고 또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야 이러느냐. 왜냐하면 이 기초 마인드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문제는요.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맞는 말을 고르래.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 한번 느낌상 맞을 것 같은 걸 골라봐. 이런 게 아니라 핵심을 골라봐. 이런 뜻이야. 핵심. 포인트.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같은 수업을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출제자는 변두리에서 출제하지 않아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를 2문제 이상씩 낼 때도 있어요. 한 세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말은 핵심을 고르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 맞는 말이 아닌 것들의 종류에는 틀린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은 진짜 틀린 거야. 적절치가 않아. 그 다음에 없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말인 거지. 서술자나 필자가 한 적이 없는 말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걸 우리가 긍정형 발문이라고 해요. 문항을 보실 때 이거는 긍정형 발문이네. 그럼 나는 가장 핵심적인 걸 골라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답이 뭐야?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오답의 경우에는 맞는 말도 있고 없는 말도 있고, 그치?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틀린 말은, 아니, 맞는 말, 없는 말, 그리고 틀린 말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는 틀린 말일 때 이걸 말한 거다. 그래서 틀린 말을 골라야 된다. 없는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말을 골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의 객관화.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문학은 원래는 주관적 장르야. 왜 주관적 장르냐면은 필자의 작가 있죠? 필자의 주관을 서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서술한 거야. 그런데 큰 틀에서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큰 틀에서 원칙을 세우고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풀어야 돼. 이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문학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나는 문학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관적 장르라는 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드는 질문. 이게 왜 틀린데? 예외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드는 질문. 그러면은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면서 풀자는 얘기는 전체하고 애매한 것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나만의 기준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전체를 읽자는 거는 핵심을 읽어야 돼. 전체적으로 열정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열정인 거야. 그 안에 약간의 담담한 속성이 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야. 담담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열정인데 담담이 섞여 있구나. 그럼 대체적으로 이 작품의 성격은 열정적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담담한 게 뭐야?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시크한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열정 사이에 시크가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럼 시크한 사람이야? 열정적인 사람이야?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애매한 건 버리자. 애매한 건 답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건 버리자.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 어떤 정서를 환기시켜, 고조시켜, 부각시켜, 심상시켜, 연상시켜 이런 것들 여운, 함축, 집약, 응집 이런 거는 어떤 기법, 표현 기법상의 특징이야. 이런 말을 알면 좋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를 좀 간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쭉 부정적인 정서를 환기하여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작품을 두고서 일제강점기 작품을 뒀어. 그럼 저 눈은 부정적인 정서를 환기하여 시적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핵심은 뭐냐면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일제강점기라고 전제를 깔아줬잖아. 일제강점기니까 부정적인 정서가 아마도 있겠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디에 꽂혀? 환기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 환기가 뭐지? 문을 열었다 닫나? 뭐 이러면서. 근데 얘는 알면 좋겠지만 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알면 좋지만 모를 때는 좀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맞겠구나. 이 정도의 특징으로 좀 봐주자는 거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에서 예외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머릿속, 여러분의 머릿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입니다. 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작품 속에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추상적인데, 관념적인데, 형 이상학적인데, 그 다음에 나의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 근데 작품 속에서는 나의 고고함은 매화가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다시, 여러분의 머릿속,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은 이런 진행이 돼야 돼. 사고의 흐름은 이런 진행이 돼야 돼. 추상적이구나, 관념적이구나, 사변적이구나, 형 이상학적이구나. 이거 다 묶어봐. 이거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보게 될 말이야. 다 비슷한 말이야, 얘들아. 여기다가 추상, 관념, 사변, 형 이상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이거나 감각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나 사고로만 뭐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야. 선생님 저 이해됐어요. 니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 얘들아. 그 말을 믿어야지. 왜? 이해의 영역은 내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해하는 거는 이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 거야. 근데 니네가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에 올라와 있는 동그라미 숫자를 보는 거지.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이 친구는 이해도가 높겠구나. 동그라미가 적으니까 이해도가 낮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고 틀림을 떠나서 진짜 이해가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추상, 관념, 사변,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서술하는 거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조, 절개, 뭐 의리, 사랑, 동정, 썩, 연민과 같은 태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고함, 이게 추상적 관념적인 거야. 고고함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대상인 매화에다가 뭐 한 거야? 함축시킨 거야. 이런 것들을 매화라는 구체적 소재에다가 함축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함축이라는 말의 개념 중. 그러면은 봐봐. 거꾸로 봐봐. 매화를 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 이걸 보지 말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내가 여기가 없다고 쳐. 이게 없다고 치자. 저 왼쪽에 고고함이 없어. 없으면은 매화만 보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추상할 수 있어. 매화 속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고결도 있고
지조도 있고 절개도 있고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정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치? 지조, 의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순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 순수, 절의도 있고, 하여튼 뭐 무수한 것들을 함축시킬 수 있어. 이게 함축인 거야. 이렇게 많은 것들 있죠. 지금 써놓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매화라는 하나의 소재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함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여러분이 이 매화라는 소재에서 그 중에서 고고함이라는 정서를 읽어내는 이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쵸? 매화라는 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본 적도 없는, 또 내가 주변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꽃도 아니야. 꽃집에 간다고 해서 매화는 볼 수 있는 꽃이 아니야. 근데 본 적도 없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해석했다가 또 거기에 이게 그래서 매화 속에 함축되어 있구나, 이런 문학의 패러다임을 이해한다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에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있는 거죠. 다시, 내가 남자친구랑 싸우고 싶지만 남자친구랑 싸울 순 없고 남편이랑 싸웠어? 내 잘못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여기 이렇게 생긴, 여기다가 막 5만원짜리 이렇게 붙여놓은 사과를 우리 남편한테 선물로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받는 사람은 이 선물을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돼? 사과,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 사과는 구체적인 소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체적인 소재 속에 추상적인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함축되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됐어? 자, 형상화, 구체화. 그쵸? 형상화, 구체화, 감각화, 이미지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쓸모가 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 따라오세요. 화살표 방향 체크하세요. 저보다 좀 더 예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형상화, 구체화, 감각화, 이미지화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화, 구체화가 되는 거야. 여기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 따위를 눈에 보이는 소재처럼 드러내는 거다. 그것이 문학의 기본 패러다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문학 문제는 외우고, 뭐를? 개념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읽은 뒤 작품과 발문을 읽은 뒤 생각하는 것이다. 옳은 것, 답을 생각하는 것이다. 문학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외워야 되는 뭐가 있어요? 개념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개념적 질서에는 어떤 게 있느냐? 1번, 양자택일형 개념이 있다. 이거 아니면 저거, A or B. 제일 쉬운 거지. 양자택일형 개념은 1인칭 시점이면서 3인칭 시점, 1인칭 시점이면서 3인칭 시점인 경우는 없다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가능하다. 3인칭이 아니네. 그러면 1인칭이겠네. 남자가 아니네. 그럼 여자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가 가능한 개념이 양자택일형 개념인 거야. 동의 개념도 있다. 대상과 교감을 한다. 대상과 소통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교감과 소통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일어의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먼저 외워야 될 개념적 질서가 있다. to. 이번에는 양자택일형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도 있어. 예를 들어 볼게. 감정의 절제와 감정의 폭발이 있을 때 감정을 절제하지도 폭발시키지도 않는 그 애매한 위치인 중간적인 게 있어.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게 이런 거죠.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개념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A에 비해 더 B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노을이 떠 있었다. 돌아가신 날이라는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야. 노을이 떠 있었다라고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감정 절제야. 여기다가 정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정서 없죠. 뭐만 있어요? 노을이 떠 있다라는 상황만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 상황만 드러났다는 거는 완전히 감정을 절제시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슬퍼했다. 정서 있죠. 정서 제시 있죠. 뭘로? 직접 서술했죠. 슬프다라고 직접 서술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에고 가신 아버지를 어이한단 말인가. 요런 에고 밑줄 쳐볼까? 이런 게 뭐야? 감탄사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감탄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 감탄사는 정서를 뭐 하는 거야? 좀 더 강하게 표출한다고 하는 거야. 표출시킨다. 정서를 직접 서술한 거하고 정서를 표출한 거하고 둘 다 슬픈 정서가 있지만 슬픈 정서의 정도가 더 센 건 누구야? 얘라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거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 친 요 문장은 감정을 폭발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그 어떤 문제풀이의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함형. 부제 속에 사별 이렇게 있는데 포함형에 주목해라. 부제라는 개념은 사별과 대등한 반이항이 아니라 포함 관계의 개념이다. 그치?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부재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어. 부재 중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이별해서 부재인 건지 사별해서 부재인 건지. 그치? 그래서 부재 속에 사별이 있다. 사별의 상황은 당연히 부재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부재로 인한 슬퍼하는 사람 모두가 사별의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건 약간 수학적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쵸? 사과는 빨갛다. 여러분 이거 수학 같은 데서 명제할 때 하죠. 그쵸? 사과는 빨갛다. 그럼 사과는 빨갛겠지. 근데 빨갛다고 해서 모든 사과, 빨갛다고 해서 그 빨간 것들이 모두 다 사과인 것은 아닌 거야. 이건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관련된 개념인 거죠. 자, 경우의 수형 한번 볼게요. 대화체이냐 대화체가 아니냐 둘 중에 하나다. 대화체이거나 대화체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대화체는 고백체가 있거나 고백체가 아니거나 대화체가 아니면 대화체가 아닐 때 고백체이거나 고백체가 아니거나. 자, 한번 볼게. 친구야, 나는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었어. 이거는 친구야 라고 불렀지. 특정 대상 청자를 불렀지. 대화체 기억 좀 해봐. 대화체의 개념이 뭐였어? 청자를 설정해서 그 청자를 부르는 거였어. 맞아? 기억 좀 해야 돼. 그런데 청자를 설정해서 부를 때 이 화자의 내면을 고백해. 친구의 내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를 고백해. 그러면은 대화체 속에 고백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청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백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화체가 아니야. 그럼 대화체가 아니라는 건 뭐야?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부를 수 있는 대상도 있어 없어? 부름의 대상이 없어.
그치? 그러면은 나는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었다. 이거는 대화체는 아니지만 고백체는 될 수 있다는 거야. 대화체는 독백체는 고백체일까? 독백은 형식의 문제다. 하지만 고백은 내용의 문제다. 깔끔하죠? 그쵸? 대화체는 형식적인 요소고 그 형식적인 요소 속에 내용적인 접근을 다시 해주셔야 된다.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려면 비밀이나 아니면 진실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청자가 있건 없건 무언가를 고백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점. 선지가 틀리다고 확실한 타격을 주려면 반의양 질서가 문학작품 안에 있어야 된다. 고요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 와 같은 선지를 보자. 여기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이런 선지를 보면 학생들이 고요는 맞지만 아름다운지 고요가 아름다워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의 개별적인 생각이야. 출제자는 기본적으로 고요가 아름답다고 간주하고 봐. 이게 문학의 개념인 거야. 이게 문학의 개념인 거야. 이걸 알고 가야 돼. 니네한테 이게 왜 아름다워요? 니네가 시험 끝나고 와서 이걸 아름답다고 누가 할 수 있죠? 이거 아름답다는 기준이 뭐죠? 그거는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고요라는 말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출제하지는 않아. 그냥 아름다운 거지 아름답게 안 아름답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정춘의 송민곡은 아름다운 고요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시험지 가끔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풀어와. 고요 맞는데 아름다워? 이렇게 해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렇게 세모를 쳐오는 거야. 뭐 결국에는 답을 다른 게 확실하게 틀린 게 있어서 맞춰오긴 합니다만 진짜 참 텁텁한 느낌이 들어요.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요는 그냥 아름다운 거야. 그치? 어떤 느낌이냐면 흰 눈이 내린다. 그럼 니네가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거 맞는데 눈이 흰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어부사시사는 아름답지 않은 고요를 사용했다. 이런 선지는 세상에 없다고. 고요면 무조건 아름다워야 된다고.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틀린 거야. 자, 그런데 청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때 청자를 활용했어. 다시 청자를 활용했다는 건 무조건 청자가 겉에 드러났다는 뜻이야. 드러나지 않는 청자는 없어. 됐어? 다시 연습해봐. 이건 맨 처음 시간에 한 거야.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도 맞는 선지고 요것도 맞는 선지야. 여기다가 R이라고 쓰는 건 right 이해되죠? right 이런 뜻이 옳다라는 뜻이야. 근데 청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표면에 무조건 있다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청자가 있는데 표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야. 롱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됐어? 자, 시적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시적화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것도 봐봐. 자, 시적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시적화자는 다 내면 세계를 드러내지, 그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선지는 없다는 거야. 자, 결국에는 출제자는 우리가 문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핵심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적화자는 어떤 청자를 활용했는가? 청자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표면에 드러낸다. 자, 마지막 꿀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을 때는 절대 아닌 말을. 적절한 것을 찾을 때는 핵심 의도에 주목하라. 그래서 핵심은 여기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말보다는 핵심과 아닌 말, 틀린 말이죠. 없는 말은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는 핵심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하나만 해볼까요? 자, 절대로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훈련은 문제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들더라도 한 번만 도전을 해보자. 자, 교훈이랑 비판이라는 용어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작품은 교훈적이 아니면 무조건 비판적일까? 교훈은 되게 긍정적인 태도고 비판은 되게 부정적인 거긴 한데, 그러면은 나를 생각해봐. 나는 니네한테 뭘 가르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않지. 뭐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나, 그치?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상대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애상과 그리움.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앞에서도 했었어. 애상은 뭐였지? 보고 싶어서 슬픈 거거든. 그럼 봐봐.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 안에는 이렇게 애상적인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애상이라는 거는, 슬픈 거는 이 안에 그 대상이 그리워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되게 상대적이라기보다는 포함 관계겠죠. 그죠? 그죠? 애상적인 작품이 나오면 그리움의 정서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탈속적 세계, 자연의 세계. 자, 여러분, 탈속을 어떻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탈속은 세속의 뭐다? 여집합이다. 세속의 여집합은 어디다? 자연이다. 이렇게. 그럼 탈속적 세계에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는 동의어가 돼야 되는 거야. 사회 구조의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데 사회 구조의 모순, 부조리는 동의어야.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적 갈등과 부끄러움은, 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 내적 갈등 안에는 부끄러움이 포함될 수 있는 거야. 나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얘는 포함 관계이다.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가난해. 그러면 이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에는 가난이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오늘 하루 너무 게을렀어. 그럼 이거는 나의 어떤 게으름, 불성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괴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얘는 포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유법, 공감각적 심사. 직유법과 공감각적 심사. 이거 앞에 그 대화체냐 대화체가 아니냐 뭐 이거 경우의 수는 그거인데, 봐봐. 직유법을 사용했어. 직유법을 사용했는데 직유법 속에 공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경우의 수.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파도 같은 하늘 같은 뭐 소리. 너무 어렵다. 어쨌든 하늘 같은 소리. 그럼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고 이 파도나 하늘은 시각적 이미지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공감각적 심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어렵죠? 이거는 다시 한번 공간각적 심상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직유법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 이런 거였지? 그치? 기억나니? 이런 건데, 공간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었어. 감각의 전이. 그러면은 직유법은 감각의 전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직유법의 개념 안에는 공간각적 심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긍정적인 현실이거나 부정적인 현실, 이거는 양자택일형이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과 반성은, 이거는 내가 부끄러우니까 반성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반성한다고 해서 항상 부끄러운 건 아니야.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반성하는 내용 아니지? 부끄러움이라는 정서 안에는 뭐 반성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조적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의어는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형도 아니야. 상대적이지도 않아. 포함이라고 봐야 돼. 그죠? 허무함과 무상함은 동의어야. 얘네들은 동의어야. 같다고 봐줘야 돼. 자, 그래서 요거 11번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개념어 중에 절대로 아닌,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개념어를 골라야 돼. 그럼 여기서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어. 그치? 천연하다는 거는 자연스럽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절대로 올 수 없는 건 이런 거라는 거지. 그리움과 안타까움. 자,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